저는 성한그룹의 회장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일을 보고 있지만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 큰 저택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가정부인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영 못마땅해요. 지은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지은아, 빨리 좀 해. 하며 마치 하인 부리듯 고압적으로 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죠. 지은이는 3년째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손님들 앞에서까지 지은이를 무시하는 며느리의 언행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난주에도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지은아, 그런 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손님들도 어색해하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아들의 아내이니 함부로 나무랄 수도 없고 그저 지은씨,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은이는 항상 묵묵히 참고 일해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청소며 빨래, 요리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며느리가 지은이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곤 합니다. 이 집의 가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거든요. 지은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그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파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은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죠. 지은이가 실수라도 하면 돈 받고 일하면서 그것도 못하니라며 독설을 퍼붓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게으르게 뭐하는 거야 라고 꾸짖습니다. 지은이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때로는 며느리에게 지은 씨를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봐 참고 있어요. 아들도 아내 편을 들 것이고 그러면 지은이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이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쓰여요. 그냥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은이 같은 성실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아노를 닦는 소리였죠. 지은이가 매일 아침 피아노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지은이가 피아노를 닦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왜 그 순간 목이 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요는 제가 어린 딸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딸이 제 무릎에 앉아서 아빠, 파랑새 노래 불러줘라고 조르던 모습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그 노래를 천천히 불러주곤 했습니다. 딸은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웃곤 했어요.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니 지은이가 여전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이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 느꼈던 감정이었죠.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자꾸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에요. 지은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냥 가정부로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건반을 닦을 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피아노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문득 지은이가 가끔 보이는 습관들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웃을 때 살짝 보이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까지요.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세요? 제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어떠세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피아노가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것 같은 톤이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언제만큼이었을까요? 지은이가 다시 피아노 닦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했어요. 아까 그 동요 대신 다른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 피아노는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런데 누군가 소중하게 관리해온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은이의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피아노는 딸을 위해 특별히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것이었거든요. 오늘은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아침부터 지은이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찻잔 준비, 간단한 다과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찻잔이 제대로 닦였나 확인해봐. 지은아, 화병에 물 좀 갈아줘. 하며 연신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럴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묵묵히 일을 처리했죠. 손님들이 도착하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은아, 차 좀 따라줘. 지은아, 접시 좀 가져와. 마치 지은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인인 것처럼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저는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지은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미소까지 지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차를 나르다가 실수로 손님 중 한 분의 옷에 물방울 몇 개를 떨어뜨린 거예요.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과격했습니다. 이런, 지은아, 뭐 하는 거야? 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지은이를 노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 받고 일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평소에도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손님들 앞에서 지은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더욱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물컵을 들더니 지은이에게 그대로 끼얹은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차가운 물이 지은이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는 지은이의 뺨을 때렸어요. 빨리 치우고 나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지은이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으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어요. 지은이의 왼쪽 귓바퀴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점 하나가 말이죠. 제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점은 제 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딸이 어렸을 때 목욕을 시켜주며 그 점을 보고 우리 딸만의 특별한 별표구나라고 말해주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동시에 이상한 희망이 생겨났어요.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귓바퀴의 점을 계속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은이는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방금 전 목격한 그 점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여 년 전 제 딸이 사라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딸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친정에 가보니 딸만 없어진 상태였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모르겠다. 잠깐 마트에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혹시 제게 딸을 빼앗기기 싫어서 어디론가 숨긴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도 수사를 포기했어요. 아내도 결국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외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졌죠. 그때 딸은 겨우 5살이었어요. 왼쪽 귓바퀴에 있던 그 작은 점을 보며 우리 딸만의 특별한 별표라고 말해주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은이가 갈아입고 나와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귀를 가려서 그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고아원은 어디에 있었나요? 대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10살 때부터 거기서 지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사라진 곳도 대구 근처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그럼 5살부터 10살까지는 어디서 지내셨나요? 그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 원장님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맡겨졌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정말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세상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그 귓바퀴의 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은 씨, 혹시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글쎄요. 파랑새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불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 저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파랑새 노래는 제가 딸에게 가장 자주 불러준 노래였고 피아노는 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 씨, 내일 병원에 같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해주거든요. 사실 저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은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제 딸일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 바로 제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뒤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가 제 딸일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DNA 검사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은이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큰 신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지은이가 사용하는 머리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수거했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병원장에게 연락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죠. DNA 친자 확인 검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병원장은 특별한 질문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를 볼 때마다 혹시 정말 제 딸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됐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지은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지은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나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사건 이후로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크게 화를 낸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압적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만약 지은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며느리는 자신의 시누이를 그렇게 대한 셈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은이와 조금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은 씨,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회장님. 지은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지은 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거든요. 지은이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제가 곁에 있었을 텐데 혼자 그런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니요. 혹시 기억나는 가족의 모습이 있나요? 아주 희미하게라도요. 때때로 꿈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봐요. 남자 목소리인데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그 꿈속의 남자가 저일까요? 제가 딸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 씨, 혹시 이 집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 서재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치 어릴 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서재는 예전에 딸과 함께 책을 읽고 놀던 공간이었거든요. 혹시 지은이에게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실에 도착하자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회장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원장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딸이 바로 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병원장도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당신은 제 딸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은이가 믿을까요? 오히려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었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30년 동안 이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제 딸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 씨, 잠시 서재로 오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은이는 네, 회장님라고 대답하며 따라왔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 씨, 앉으세요. 지은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 씨, 이걸 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더니 잠시 읽어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류가 지은이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지은 씨, 아니. 제 딸. 저는 일어나서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이건 틀렸어요.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란 가정부일 뿐이에요. 회장님의 딸일 리 없어요. 지은아. 저는 처음으로 지은이를 딸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30년 전에 사라진 제 딸이 바로 당신이에요. 왼쪽 귓바퀴에 있는 작은 점, 파랑새 노래, 피아노에 대한 친숙함,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지은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눈물이 지은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마 저희의 대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지은이가 울고 있는 모습과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DNA 검사 결과라니. 그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서류의 내용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부녀관계 99.9%? 설마 지은이가 아버님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요. 그냥 하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더욱 흥분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부려먹으라고 하신 사람이 신우이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며느리는 지은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님의 딸이에요? 정말로?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서서히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저를 우습게 본 거예요?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기억도 나지 않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보다 위에 서겠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대했는지 알겠어요? 내 시아버지 집에서 내 시누이를 하녀처럼 부리고 때리고 물까지 끼얹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속 문제도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딸이 돌아온 이상 유산 상속권도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식구라면 식구답게 행동했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그렇게 대한 당신을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결국 서재를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짐을 싸러 간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회장님, 아니 정말 아버지인가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지은아. 아빠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30년 만에 딸의 손을 다시 잡게 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짐을 싸서 떠난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단둘이 남겨진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정부에서 회장의 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은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은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갑자기 바뀌기에는 너무 어색해요. 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어릴 때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는 게 있니? 어렴풋하게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노래를 듣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요.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딸이 사라지기 전까지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지은이는 사진첩을 받아서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인가요? 지은이가 가리킨 사진은 5살 때 찍은 것이었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왼쪽 귀에 점이 있네요. 저와 똑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이군요.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어. 지은이도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아빠.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30년 동안 아빠를 찾지 못했을까요? 저는 지은이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들려줬어요. 어머니와의 이혼, 딸의 실종,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요. 지은이도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성인이 되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 집에 오게 된 경위까지요. 그런데 아빠, 제 이름은 정말 지은인가요? 아니야. 너의 진짜 이름은 성하영이야. 성한그룹의 성자를 쓰고 영원할 영자를 썼어. 아빠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야. 지은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뇌어 봤어요. 성하영, 하영이. 지금부터는 하영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아빠. 제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하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30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정식으로 성한그룹의 상속자가 되었고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이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 피아노 정말 제가 어릴 때 치던 거예요? 그래,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하영이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봤어요. 어설프지만 파랑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하영이 옆에 앉아서 함께 그 노래를 불렀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30년 전처럼 아빠와 딸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저희는 손을 맞잡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의 시간을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죠.